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징계 절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 투쟁과 함께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기로 선언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하루 만에 3곳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염소 농장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정부는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20시간 넘게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발사를 위한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한 점으로 미뤄 조만간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아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와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까지 마친 배우 유아인 씨가 피곤한 얼굴로 경찰서를 나섭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 씨는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차 조사는 21시간을 넘겨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소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병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조사도 장시간 진행된 점으로 미뤄 유 씨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유아인 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1차 조사 당시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신병 처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옷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총책인 27살 남성 A씨와 밀수업자인 27살 남성 B씨 등 모두 74명을 검거했습니다. 밀수업자 B씨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B씨 옷 속에서 케타민 약 300g,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보다 싼 값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마약을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범죄부로 나누고 서울 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편입하는 등의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신설되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재혁 창원지검장이 맡게 되고 정식 직제화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단성한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부장을 보좌해 수사총괄을 담당하지만 정식 직제는 아니었던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자리를 기획관 직제로 편입하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도 부활해서 기존 정보관리 담당관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사고 건수가 늘어난 건 물론
사망자는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번 주말 연등 행사가 열려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오는 20일 종로와 조계사 앞 장충당로 일대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우회시키기로 했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종각에 이르는 종로 구간은 연등 행렬 사전 준비로 낮 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행렬이 진행되는 조계사 앞과 장충단로는 오후 6시까지, 6시부터 밤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일요일인 21일엔 전통문화 행사가 열리는 조계사 앞 6차선 도로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통제됩니다. 서울시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4월에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봄에도 산불이 유난히 심했죠. 대형 산불이 2년 연속 발생했고 산불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 피해 면적은 4,654헥타르에 달합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예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겁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대형 산불이 2년 연속 이어진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대형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농가 등에서 관행적인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았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올해 나타난 산불 특징을 반영한 산불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을 찾아가 수거, 파쇄하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전력선 주변 위험목을 정리하고 산불 확산 속도를 감소시키는 숲 가꾸기도 2027년까지 6배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합니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확충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도 100대까지 확충합니다.
또 야간 산불의 진화효율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숲길, 임도도 10배 이상 늘립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원도 산림의 특성과 산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학적으로 추진됩니다. 산불이 발생한 원인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는 산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초대형 진화 헬기를 확충하고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와 대용량 진화 드론을 도입하는 등 공중 진화 능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단맛이 많이 나 설탕초로 불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비아인데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는 제로 칼로리 식음료 트렌드에다가 충북에 있는 한우 농장 2곳과 염소 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우 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됐는데 염소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 농장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염소는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지난해 4월 14,500원에서 16,346원으로 12.7%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짜장면은 12.5%, 삼겹살은 11.4% 올랐습니다. 이 밖에 김치찌개 백반은 7,769원, 김밥은 3,123원으로 오르면서 각각 7에서 8% 상승률을 보였고 비빔밥은 6.9% 올라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은 대폭 늘고 어패류 수입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307만 4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867% 급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반면 지난달 어패류 수입액은 1,085만 2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9.7% 줄었고 3월보다는 31.6% 감소했습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개막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비경쟁 부문에서 모두 7편의 신작이 소개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축제 칸 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는 거장들의 귀환으로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쟁 부문에 모두 21편의 작품이 진출한 가운데 어느 가족,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괴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87세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역대 최다인 15번째 경쟁 부문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차례의 황금종려상과 3번의 심사위원상에 이어 이번에는 쇠락한 광산 도시의 술집 주인과 시리아 난민의 우정을 그린 디 올드 오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한국 영화가 올해 경쟁 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찬욱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또 봉준호 감독을 이을 한국 영화 감독이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은 많이 아쉬운 점인데요. 한국 영화계가 여전히 많이 주목받고 있고 또 거기에는 신인 감독부터 또 베테랑 감독까지 신인 배우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해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칸 영화제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송강호 배우가 8번째로 칸을 찾게 됐고 이성균 배우는 유재선 감독의 잠과,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로 각각 비평가 주간과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중기, 홍사빈 배우의 느와르 영화 화라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돼 김창훈 감독의 비경쟁 부문 황금 카메라상 수상도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홍상수 감독의 우리의 하루가 감독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7편의 작품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 HBO 드라마 시리즈 더 아이돌로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서는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면서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도 5월의 어머니는 하루 일찍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묘비 앞에만 서면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40년이 훌쩍 지나도록 가슴 속 응어리는 여전합니다.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총에 맞아 죽은 우리 오빠. 아까운 우리 오빠 살려내라 이 나쁜 놈들아. 1980년 5월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시작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무고한 시민들은 총칼 앞에 희생당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여해 헌화와 분향,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5.18 정신은 불의에 대항하는 정신이고 민주화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추모제엔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도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18 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왜곡과 폄훼를 확실히 막기 위해 5.18 진상규명과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길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5.18 정신을 폄훼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배우는 가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참배 행렬이 이어지는 등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대신 전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싼다는 당내 비난에 늑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전원 코인 자진 신고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취득, 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자, 오늘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먼저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두 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같이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급선회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당 차원에서의 조사가 우리 가상화폐가 이 암호화폐라 불릴 만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끌어안고 이 조사를 하기보다는 또 이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길 바란다. 당보다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진상조사와 여러 윤리특위가 가동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징계안을 좀 반대하긴 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한다 한들 국민의힘이 징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저희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해봐야 결국 늦장 징계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 대표께서 늦장 제소다라고 또 비판을 하셔서 저희가 뭐 어차피 예상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국회 윤리특위가 충분히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최고위원들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간이 많진 않아서요. 저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반대했던 의견은 국민의힘이 이 징계안을 제소하지 않았으면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으면 저희 보고 하라고 했으면 좀 검토를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이 한 상태에서 저희 보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해도 늦장 제소라는 비판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대표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늑장 제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을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오늘 그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여론에 등 떠밀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쳤는데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 또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이게 의원총회의 결의문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더 이상 이게 감싸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이 공격이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 절차로 보면 굉장히 좀 국회 윤리위원 제소가 되면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윤리심사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3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60일, 80일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늑장 제소라고 해서 비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으로 같이 제소를 하면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일 지금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면은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 20일을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30일 연장 필요 없이 바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다 요청을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이 윤리위 제소의 진정성이
보이려면은 예.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공동 징계안을 같이 내자라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지는 않았어요. 단독으로 따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죠.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예.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예. 공동 이 징계안을 마련해서 제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진상 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진상 규명과 이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본인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11억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예금과 예. 채권이거든요. 본인의 예금 6억을 누락한다든지 예. 본인의 채권을 5억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시간의 문제, 저도 상임위 시간에 이 만약 비트코인 거래가 코인 거래가 있었다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봅니다만 예.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 행사 갔다 온 이 전주회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예를 들면 이 규모 면에서 만약 문제라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 탈당 요구했던 불법 거래가 의심됐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땅이 2억 6천인데 45억밖에 못 받았다. 이런 규모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특위가 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네. 아마 검토해 보니까 조수진 전주회 의원 등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 안 돼 계시던데 예. 이런 부분도 윤리특위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을 공직자 윤리규범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소는 됐는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실제로 징계 절차를 밟은 의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네. 지금 여러 뭐 우리 당 사례를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물타기 하고 저렇게 물타기 하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30몇 명이 지금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국민들께 제대로 이 사안을 규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다른 것을 우선해서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것까지 다 처리하고 이거 같이 하자. 이게 잠깐만요. 가지고는 우선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리를 하시려면 그 징계에 대한 규정과 범위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잘 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가 양형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먼저 좀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가상자산 얼만큼 보유했는지 지금 여야가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합의하면 내일부터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징계가부터 먼저 하는 게 진정성인지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바로 가상자산 지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바로 당장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김남국 의원부터 징계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같이 처리하자,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들어간 겁니다. 이제 저희도 제소했기 제소했습니까? 때문에 아니면 제소 뭐 행정적 절차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 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윤리위를 언제 상임위 날짜를 잡느냐 정도의 문제만 남아있지 징계 여부와 기준과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양형 기준들을 설정해 나갈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징계 논의의 이 속도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징계는 이제 윤리특위에 공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당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를 빠르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5월 내에 가능하다면 이 법안 이외의 숙려 기간을 20일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법안들 충분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안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양 당이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렇죠. 일단 정무위에서 이렇게 결의안 채택하면 바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양당이 이미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은
원내 지도부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렇겠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 바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바로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굳이 지금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김남국 의원은 또 다른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코인에 관한 이 거래 내역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존돼 있고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열흘 뒤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차제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징계 수위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잣대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징계 수위가 4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제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일단 제명을 하려면요 저희가 이제 징계 수위 그리고 표결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제적의원 3분의 2 제명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참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만약 이 윤리특위에서 또 윤리자문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한다면 저는 뭐 4가지 징계 수위 모두가 다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당청에서 조사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상임위 시간 중에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임위 시간 내에 이 소위 의정활동 외에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공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똑같은 범죄를 혹은 똑같은 잘못을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처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가요. 여러 권한이 있는데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강제 수사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윤리특위가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될 것이지만 사기업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객의 어떤 비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본인의 동의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회 윤리특위 여야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일하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부권 남용하는 정부, 삼권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아마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이기도 해요. 재의결로 아마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다, 그걸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대선 공약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약은 맞습니까? 2020년 총선 공약은 저희 당 차원에서 그 공약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께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여야 공이 다 발의를 했죠. 강훈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거 보건복지 간사시더라고요. 야당 간사인데 강훈식 의원은 여야 합의로 그 상임위 통과인가 처리를 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을 자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여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를 통과할 때 그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퇴장했습니다. 최연숙 의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퇴장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에요. 예. 뭐 일단 국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300명이 다 동의해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뭐 과반 이상의 통과를 요하고요. 신속 처리 법안은 5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연소 의원 한 명밖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이 과반 이상이 동의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신속 처리 안건인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청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날리면 논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거든요. 태영호 의원은 뭐 이 공천 뭐 약속을 한 것처럼 했다가 또 이진목 수석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이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약속이다. 후보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또 대선 공약은 아니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정책본부장도 못 믿고 당의 최고위원도 못 믿고 또 이 총선 공약 자료집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근거로 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이 주요 역할과 핵심적인 지금 그리고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공약이 아니다라고 손놓기에는 너무 이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혼자 있어 한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표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발의돼 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자, 이 법안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 약속했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강행됨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공포를 하지 않으면은 간호협회에서 지금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거꾸로 되면은 의사협회나 지금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중차는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장이 있다라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뒤에 앞으로 이제 뭐 이 또 거부권 행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방송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습니다. 줄줄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간호사법이 훨씬 더 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못하면은 정말 정치권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재의결을 하기로 했죠. 재의결을 하기로 한 거죠. 뭐 민주당의 입장은요. 추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요. 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만 정치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정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하도록 제안만 할 게 아니라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도 또 개정안을 좀 발의하셔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열려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을 해놓고 그 후에 국민의힘에 개정안을 주시면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의료계가 직군마다 갈등이 좀 큰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을 또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짧게. 자, 저는 지금 간호법을 제정을 해놓고 일단 다시 개정 논의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부권 행사에 돌아온 상황에서 그거를 재의결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논의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꼭 통과시켜 놓고 논의해야 되고 거부해 놓고 논의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미 거부권이 제외 요건이 행사된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제의 표결을 하지 말고 여기서 더 논의를 해봅시다, 여야 간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이슈 잠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안 가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국민의힘이 내일 이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에 개최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미리 알려지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간에 말씀하신 그 예로 보면은 뭐 내일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5.18 헌법 수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 뭐예요? 자, 그 부분에 오늘 뭐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뜻 드는 생각이 또 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 많잖아요. 이걸 타개하는 하나의 지금 화두를 다시 던진 거 아니냐. 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 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헌법 전문을 위해 수정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략적인 주장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을 잠깐 들어봤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간다고요? 전야제에 참석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 지도부는 다 내려가고요. 저도 방송 이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히 저는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권이든 지방 분권이든 지방자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거 다 처차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총장. 그게 저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신뢰 있는 보안 컨설팅인지. 저희들이 보안업체 선정할 때는 그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 받을 생각이 없다.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지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한 번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할 겁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주겠습니다. 자.
총장. 보하는 전문업체의 그 미흡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함을 넘어서 예. 뭐 어떤 그러면 대책이 있냐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끊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조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이성만 의원의 신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국기 위반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 참. 됐습니다. 자, 총장. 아직도 할 말이 힘이 나는 말을 왜 합니까? 나도 대신 장관을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힘이 남았냐고 물은 거예요. 자, 이영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약간 감정이 섞여서 사회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성만 의원이 제가 행안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소리 지른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 대판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의사 진행관 입원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촉구하신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벌떼처럼 나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숨을 가려서 하세요. 잠깐 좀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자신 어떤 신상발언입니까? 민방위 훈련이 있어요? 네.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방위 훈련이 종료되는 오후 2시 30분에 소개하도록. 연일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28.7도로 예년보다 6도가량 높고요. 동해는 34.3도, 포항은 33.2도 등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살까지 더해져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진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흐린 하늘 아래 서울 기온이 25도, 광주와 부산은 21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쪽 지방에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